내년 역사적 부동산 폭등식이 될 것. 형이 큰 거 알려준다. 내년에 금리 인하, 총선 겹침, 3년 뒤에는 아파트 공급 절벽. 지금도 이미 상급지들 전고점 다 와가거나 신고가 찍는데 총선에 부동산 호재들 쏟아지는 와중에 금리 인하? 폭등 열차 출발하는 거임.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시작하면 엄청 빠르게 내린다. 강남은 이미 신고가 파티 시작했다. 폭등은 강남부터 시작해서 하급지까지 이어짐. 요 분 약간 지능적 약간 폭락론자 같아요. 지능적 폭락. 너무 그 논리가 간단하죠. 금리가 내리고 총선이 겹치니까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뭐 지금 기준에서야 내년에는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바로 오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집값은 그래도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값이 금리에만 좌우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금리만 보고 내년에 집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금리가 내린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야. 그만큼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금리를 내려서 무조건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총선 겹침. 총선이 겹치는데 모르겠어요. 이 총선에서 부동산을 제1의 카드로 쓸지 안 쓸지는 그거는 또 그때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되고 흔히들 이 총선을 앞두고는 총선 전후로는 이제 증시나 또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정책에 힘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총선이 겹쳤기 때문에 무조건 오를 것이다. 증시 몰빵해. 약간 이런 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가 너무 간단해요. 간단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이거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 3년 뒤 공급 부족 우려, 집값도 오를까? 3년 뒤에는 조금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한 대로 요즘에 워낙에 원자재값이 비싸고 또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집을 잘 안 줘. 그럼 결국에 이 여파가 이후에 3년 이후에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3년 이후에는 집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합리적 추론인 거죠. 근데 3년 뒤가 벌써 왔나요? 3년 뒤를 생각하고 지금 집을 사면은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사기에는 조금 섣부르다 생각할 수 있겠죠. 미친 글은 거의 공무원이네. 금리 인하를 왜 하겠어? 불경기에 따라오는 조치인데 부동산만 폭등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사실은 여태까지 그 부동산의 상승폭을 제한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잖아요. 왜냐면 금리가 너무 높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내는데 이 금리가 50% 정도 올랐어요. 50%면은 꽤 오른 거죠. 한 4%대, 3%대에서 이제 6%대가 됐으니까 이거 부담되죠. 지금 월급이 적습니다. 모자라요. 이게 무시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가 좀 낮아지면 사람들이 집을 살 것이다. 혹은 이사를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때가 경기 상황이 안 좋다면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는 거라면 경기가 안 좋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급여가 좀 줄어들고 인상폭이 줄어들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이자는 낮아지지만 내 가용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똑같은 거야.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사를 못 가고 집을 못 사고 좋은 집으로 전세를 못 가겠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금리 떨어지는 것만으로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좀 1차원적이다. 역사적인 폭등을 바라시는군요. 저는 그러니까 폭락이가 마지막 줄에 아니면 말고가 빠졌네. 그쵸?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그나마 겸손을 취해야 됩니다. 아니면 말고.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하면 부동산값 떨어졌어요. 금리만 인하해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 금리 인하 시기에는 사실상 그 증시도 좋았던 적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니까. 대신에 금리를 낮추고 이게 좀 안정화가 되면 그때서야 조금 좋은 시그널이 있겠죠. 금리 인하면 부동산 떡상하는데 뭔 소리임. 역사적 고점 2011년에 제로금리에 가까우니까 부동산으로 돈 몰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금리가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가 아니라 금리가 이제 떨어져서 그걸 이제 유지하는 시기, 그거랑 금리가 이제 높다가 높았던 시기에서 바로 떨어지는 시기랑은 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이 턴어라운드 시기잖아. 요 때는 오르기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말고 네 집이 강남이면 인정. 이런 말들도 이것도 공무원이 공무원 까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들이 꼭 좋은 집에 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잖아. 그분들도 왜냐면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강남에 사는 사람만 전문가다. 이거는 좀 아닐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어딜 사느냐. 이게 또 그 사람의 투자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아, 그렇잖아. 임진모 씨가 기타 잘 칩니까? 임진모 씨가 기타를 잘 쳐서 배순탁 씨가 드럼, 피아노를 잘 쳐서 최고의 음악 평론가예요? 아니잖아. 관련 없다고. 아니,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요.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가계부채가 말도 안 되는데 폭등까지는 힘들 듯. 그것도 맞아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거의 탑급이야, 탑급.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금리가 내린다고 개인들이 가계부채를 더 늘릴까? 늘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입니다. 금리는 내려도 가계부채를 늘릴 수 없는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겠죠. 그러면은 돈을 더 못 빌리는 거야. 그러면 집을 못 사겠죠. 근데 저도 이 부동산이 있는 입장에서 지금 당장 부동산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나도 결정을 못해. 내 걸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나도 못하잖아. 근데 지금 집이 없는 무주택자 입장이라면 집을 사는 거는 언제든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재작년 같이 또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이런 어떤 막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집을 사기에 부담이 안 간다. 부담이 안 간다는 거는 내가 지금 현금이 있어서 그 집을 바로 산다는 거 아니야. 원래 집은 풀대출로 사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자산, 가장 비싸게 돈 주고 사는 게 바로 집이야. 그럼 결국에 이거를 살 때는 내가 살 수 있는 한에서 가장 최소한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있는 한 가장 최선을 사야 결국에 후회가 좀 덜해요. 왜냐? 지금 내가 몇 번을 사겠어. 내가 몇 번을 팔겠냐고. 평생에 몇 번 하지도 않는 거래인데 여기서 그 밑으로 들어간다? 이건 사고 팔아서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이잖아. 이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자산을 사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야. 자산은 결국에 오르게 돼 있어요. 이런 어떤 포물선을 그리면서 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 만약에 고점이야. 단기 고점이야. 떨어지지. 그럼 피눈물 나지. 죽겠지. 왜 샀어? 이러겠지. 근데 우리가 장기 시계로 봤을 때는 결국엔 또 인플레이션을 타고 오릅니다. 내가 샀던 가격보다 오르게 돼 있어.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 잘 샀다 이러겠지. 결국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지금 비싼 자산을 비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버티는 시간이 힘들 수는 있어. 피눈물의 시간, 통곡의 골짜기가 있지. 근데 결국에 장기로 보면 이 내가 샀던 가격보다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게 사는 타이밍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을 사는 거잖아. 그럼 그냥 사는 게 맞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한에 대출이 나오고 내가 그 대출을 감당할 여력이 있어. 그럼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 내가 만약에 좀 무리한 빚을 져서 차를 산다. 이거는 저는 조금 반대야. 왜냐면 차는 사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감가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건 자산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이게 자산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마자 계속 가치가 떨어지잖아. 근데 집이라는 거는 가치가 오르거든요, 결국에. 물론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거는 자산의 성격이 있어서 굉장히 강해요. 오르는 경우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사도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사는 게 맞는 거잖아. 좀 무리가 돼도. 그리고 생각을 해봐. 차 같은 경우 내가 사도 언제 쓰겠어? 내가 진짜 막 엄청나게 비싼 스포츠카 샀어. 언제 쓰겠어요? 어디 놀러 갈 때, 일할 땐 못 쓰고, 아니면 주말이나 휴가 갈 때나 정말 1년에 몇 번 안 쓴단 말이야. 물론 이거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야. 근데 출퇴근하더라도 차를 세워두고 주차장에 있고 잘 때 세워두고 이런 시간 있잖아. 그때는 차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집 같은 거 뭐야? 내가 집에서 자잖아. 자고 내가 회사에 있을 때 집을 어떻게 써먹어? 내 옷, 내 가방, 내 가재도구,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집에 갖다 놓잖아. 적어도 창고 용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집은 24시간 활용을 합니다. 24시간 일을 하는 거야. 돈을 내면. 그런 자산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 이거는 조금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그 집값만 보고 나 저거 못 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수준에서 내가 대출이 얼마가 나오지? 그럼 이 정도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서울 시내, 수도권 혹은 내가 일하는 근방에 어디가 있을까?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돌아다녀 보고 조금 비싼 집들이 있어. 살고 싶은 집이 있는데 좀 비싸. 그럼 그걸 눈여겨보고 북마크 해놓는 거야.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서 보면서 계속 실거래가 보는 거야. 요즘 오르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구나. 일단 전세로라도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아니면 그 동네 조금 안 좋은 아파트라도 먼저 사서 갈아타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갈아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 부동산만으로. 왜냐?
나보다 더 오르니까. 대장주는 나보다 더 오르는 법입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10억이야. 지금 내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좀 2군 아파트, 이런 데는 6억에 샀어. 근데 이 6억짜리가 이 10억이 되는 게 빠를까요? 10억짜리가 15억 되는 게 빠를까요? 이게 빠르다고. 비싼 게 더 비싸지는 게 빠릅니다. 이 갭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야. 뭔가 특정한 호재가 없는 한. 근데 그런 호재가 있다면 이렇게 싸지 않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결국 가는 게 더 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투자에 어떤 식견이 없고 어떤 그런 인사이트가 없다면 그냥 비싼 거 사는 게 맞습니다.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어. 실제로 제가 부동산을 그 결혼할 때 처음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정말 무섭다. 이게 다 반영이 돼 있구나. 1,000만 원이 비싼 매물은 1,000만 원이 더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겠죠. 그러니까 무주택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집값 하나만 보고 너무 비싸, 나 못 사,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돌아다녀 보시고 내가 살고 싶은 동네 어떤 아파트를 한번 보세요. 직접 보시고 보면 또 별로일 수도 있어. 별로니까 아무튼 그 포기하지 말고 한번 사볼까? 내가 살 수 있는 거 뭐지? 이런 수준의 고민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뭐 내년에 폭등열차 뭐 이런 거 잘 몰라.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내가 살 집이라면, 내가 사면 24시간 걔는 일을 한다니까요. 나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내 짐을 보관을 해주고, 절대 잃는 장사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님 말고.